안녕하세요. 2학년 문화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썼냐면 바로 1930년대를 배경으로 썼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거 모두들 알고 있죠? 따라서 1930년대의 시대 상황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였고요. 모순이 가득했던 그런 부정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만식 작가는 이러한 사회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인물도 데리고 오는데 당시에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물론 평범하게 수탈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도 있었지만 일제의 기생에서 내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이기적인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식으로 사회가 부조리한 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인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비판했고 어떻게 풍자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주인공은 바로 윤두섭입니다. 윤두섭은 작품에서 윤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직원이라는 이름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신상명세 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72살입니다. 할아버지죠. 자,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보세요. 178cm에 107kg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풍채죠. 덩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구의 몸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풍채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직업도 같이 볼까요? 직업은 직원, 지주, 고리대금업자라고 나와 있죠. 자, 직원은 뭐냐면 윤두섭이 평민 출신이었어요. 양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신분상의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돈으로 이 양반을 사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직함이 바로 직원입니다. 그리고 지주는요,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라고 한다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줍니다. 빌려줄 때 땅값을 받고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왔던 농산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지주는 자기가 땀 흘리지 않았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는 이자를 높이 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고리대금업자는 그 원금도 받지만 높은 이자까지도 함께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또 돈을 불릴 수 있는 직업이었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윤두섭을 1930년대에 돈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중산층, 계층이라고 불릴 수 있구나 라는 거, 근데 이기적이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머리는 새였지만 얼굴은 동안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요. 15살인 기생 춘심이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윤두섭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 관계도 복잡한 인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연애를 한다는 거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나이도 여러분보다 어립니다. 와, 그리고요, 향교의 직원 자리를 돈으로 사서 윤직원이라고 불린다는 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소설이 길다 보니까 윤두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족들은 윤두섭 계층, 그리고 또 아들층, 그 다음에 손자층이라고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 3대가 나와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이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모두 다 다르겠죠? 그러면서 윤두섭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윤두섭을 필두로 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집안 가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윤두섭 중심에 있습니다. 72살의 풍채 좋은 할아버지이고요. 돈이 많고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이 윤두섭의 아버지로 윤용규가 나옵니다. 이 윤용규는 구한말 시절에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화적대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윤용규가 죽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던 이 윤두섭은 그때부터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 윤두섭, 돈이 많은 그 집안에 그 돈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인물이 되었는지 또 같이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아버지 때 봤으니까 이제 윤두섭의 아들들을 볼까요? 자식들입니다. 자, 먼저 부인 오씨와 결혼해서 윤창식을 낳게 됩니다. 50살이고요. 교양 있는 한량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배움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한량이에요. 뚜렷한 직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에 유익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쾌락에만 탐닉하는 인물이어서 술과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아 씨와 윤태식도 윤두섭의 자식인데 이 부인 오 씨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다 배다른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딸인데요. 서울아 씨예요. 근데 나이 차이 한번 볼까요? 29살이고요. 윤창식과 비교했을 때는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아 씨는 시집을 일찍 갔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은 바람에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온 그런 여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막내 아들도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시골 수레미에게서 얻은 자식인데 15살이에요. 또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72살의 남자가 지금 15살짜리 늦둥이를 봤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윤태식은 15살이 되었지만 지능 수준이 한참 낮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지금은 또 연애하고 있다고 했죠. 춘심이라는 기생과 연애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도 한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 보도록 할게요. 윤창식은 고씨 부인을 만나가지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은 윤종수고요. 둘째 아들은 윤종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윤두섭을 중심으로 따져보자면 첫째 손자, 둘째 손자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이 윤종수는 첫째 손자인데 지금 군석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성격이 똑같아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손자인 윤종학은요, 지금 서울에 없습니다. 동경에 있어요. 도쿄에서 지금 대학교 법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두섭이 가장 믿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윤두섭에게는 꿈이 있는데 윤종학이 경찰서장 되는 게 꿈이에요. 어쨌든 윤종학은 이 작품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야기에 아주 굵직한 한 획을 긋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윤종수는 가정을 이꾸는데 윤경손이라는 또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비밀이 있어요. 이 윤경손이라는 증손자가 지금 윤두섭과 연애를 하고 있는 춘심이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직원 집안의 가계도까지 봤으니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 서울 평민 출신 대지주이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직원 영감은 구한말에 아버지를 화적대의 손에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자, 지금 1930년대 서울이라고 해서 시공간적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윤직원 영감이라는 중심 인물이 나오게 되죠. 평민 출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지주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한말에 아버지를 화적대의 손에 잃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즉 조선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서 화적대, 즉 평민층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때려 죽였거든요. 그러한 사람들한테서도 두려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구한말이 지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죠. 일본인이 화적대를 억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았던 지주계층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게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윤직원 영감은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바로 있을까요? 좀 왜곡됐을까요? 왜곡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민족의식보다는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직원 영감은 평민 출신이어서 아버지 때에 우연한 계기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 굉장한 구두쇠를 자처합니다. 돈을 잘 안 쓰는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에는 아낌없이 기부한다고 해요. 자, 식민 시절이에요. 경찰서처럼 관공서 누가 통치했겠어요? 일본이 다 통치했겠죠. 따라서 일본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왜곡된 역사의식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라고도 합니다. 자, 돈은 많지만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양반을 사고요. 또 족보를 도금하면서 자신을 양반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930년대거든요.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계층이 있었던, 신분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직원 영감은 신분에 연연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좀 근대적으로 깨어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죠? 우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돈이 많은 지주계층이고 증산층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의식적으로 아직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대적이지 못한 전근대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옛날 봉건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인물은 부정적 인물이겠어요? 긍정적 인물이겠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인물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작가는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인물이 얼마나 추악한지도 보여주고요. 또 이런 인물이 승승장구하는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회인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양반과의 혼인을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군수, 경찰서장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자기의 아들인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에 창진하고 있어요. 지금 주색에 빠져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큰 손자인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로 많은 돈을 날립니다.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자, 게다가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처지예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에게는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 종학이라는 거 연결시키고 나서 이제 본문 오세요. 망진 자는 호얀이라 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소제목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인지 같이 볼까요? 먼저 이 소제목의 뜻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황이 들었던 예언이래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다고 해요. 즉 이렇게 큰 제국을 아들에 의해서, 즉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윤직원 집안의 몰락을 암시하는 역할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목은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의 내용을 암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윤직원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고 윤직원이 가장 믿고 있었던 손자인 종학일 것이다 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으로 흐르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에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주인공 나왔어요. 윤직원 영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윤두꺼비 시절에 라는 말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생김새가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가 봐요. 두꺼비처럼 생겼으니까 그 모양새를 웃기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자, 그러면 윤직원 영감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약간 낮잡아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낮잡아보고 있죠? 요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윤용규라는 아버지도 지금 말대가리라고 그 우스꽝스럽게 그 생김새를 희화화해서 별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요런 거를 보면 인물을 웃기게 만드는 거죠.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줌으로써 부정적인 인물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웃음도 같이 자아내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풍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풍자의 한 방법으로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붙여서 희화화시킨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지금 조선을 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우리만이라는 말을 봤을 때 이기적이구나, 비도덕적이구나, 역사의식이 없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하는 서술자의 풍평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서요, 다요라는 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판소리에서 그 창자가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있겠다요 하는 말투는 우아한 어투가 아니라 조금은 경박한 어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소리적인 경박한 문체를 서술자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누구 놀리려고? 그렇지, 윤직원 영감을 놀리려고. 자, 그래서 있겠다요라는 말 때문에 독자들은 또 웃음이 빙그레지어지겠죠?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웃음을 주니까 풍자라고 볼 수 있고 이 풍자의 한 방법으로 판소리적 경박한 문체가 쓰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서술자의 시점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자는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고 있죠.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술자는 인물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술자와 인물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로 놀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의 심리적 거리는 멀게 느껴진다 라고 보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대신에 독자들과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서술자가 극중 인물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우습게 만들고 희화화시키고 있죠? 자, 그렇다 보면 독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같이 동화에서 비판할 수 있고요. 또 웃음을 자아내는 소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원래 부정적인 대상을 가지고 같이 욕하면 친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심리적으로 보다 더 가까워지고 보다 더 한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같이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극중 인물을 같이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풍자가 있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지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화를, 과거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서술자는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이미 반세기 이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하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러한 일화를 가지고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웅장한 투쟁인가요? 엄청 위대해요. 굉장히 큰 대의를 위해서 한 행동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웅장한 투쟁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술자는 더 과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반대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반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과장해서 축혀 세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조롱하는 거죠. 아, 이기적인 새끼인데 뭐 웅장한 투쟁이야. 근데 더 이런 식으로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스꽝스러우려고. 자, 어쨌든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가 왔으니까 윤직원 영감의 말처럼 진짜 망했잖아요. 승리를 했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다시 판소리적 문체가 쓰입니다.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의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상황 볼까요? 과거의 이야기를 아까 전에 잠깐 했는데 지금은 다시 현재로 왔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윤직원 영감과 첫째의 손자 윤종수 있죠? 윤종수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서술자의 표현 한번 또 볼까요?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지 우리 존댓말을 문학적으로는 경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경어체는 사실 존중할 만한 높일 만한 사람한테 칭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등장인물은 부정적인 인물이고 서술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해서 일부러 인물을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한테도 약간 싸우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잘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그 맥락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면서 밥을 먹는지 같이 볼까요? 너 경손해비 부디 정신 차리라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고 점잖게 경손해비라고 한다는 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경손해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손자고요. 지금 직업은 군석이입니다. 주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윤종수를 좋아할까 탐탁지 않아 할까? 탐탁지 않아 하는 거지. 그래서 훈계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면서 훈계할지 궁금하죠? 자, 뒷내용 같이 볼게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이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이여. 종아기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겠냐? 내후년이지? 그렇지.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아직 4년만 찌들어 남으는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헌 경부가 되어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손자 종아기를 비교하면서 지금 첫째 손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종아기의 특징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착실하다고도 생각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또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될 거라는 윤직원 영감은 꿈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손자 윤종학도 같이 볼게요. 일본에 유학 중인 대학생이라고 했었죠. 성실하다는 평가, 착실하다는 평가, 재주 있다는 평가를 윤직원 영감 입에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탐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첫째는 못 믿었고 둘째는 아주 좋아요. 경찰서장이 되어서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윤직원 영감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워서 어쩔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느덜 좋고 느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느덜 위여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팔이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첫째 손자는 군수가 됐으면 좋겠고 둘째는 경찰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출세하길 바라는 거야? 내 재산을 누구로부터 지켜줘야 돼? 일반 사람들로부터 지켜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우리 집안의 권력이 높아지고 재산도 불리게 되고 그리고 윤직원 영감 자신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손자들이 호강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출세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면적인 속마음에서는 지위를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화적대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기적인 윤직원 영감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히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희피 쓰기는 허는가 보더라마는 그것도 허기사 니게다 대면은 안 쓰는 심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 주 때만 7월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여.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띠가 있다고 핀지히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라고 하는 윤직원 영감이죠. 자, 지금 꼭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돈 달라는 편지에도 아주 빠르게 돈을 보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종아기에게는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아기가 나중에 결말쯤에 가서는 큰일을 저지르거든요. 자, 그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돈을 희피 쓴다라는 말이 여기 조금 나왔어요. 작년부터 조금 돈을 많이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부하는 착실한 종아기가 아닐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후 종아기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살짝 힌트를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헤헴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그맣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었어요. 큰손자랑 같이 점심밥상을 먹고 있었죠. 이 점심밥상을 먹다가 누가 온 거예요? 큰손자의 아빠 윤주사가 온 거예요. 창식이.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거지. 자, 근데 보세요. 뭐 때문에 왔어요?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왔어요. 자, 누구에 대한 전보인 것 같아요? 그치, 종아기에 대한 전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윤주사가 이 집에, 아빠네 집에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볼까요? 자,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그 다음에 마르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죠. 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요. 아들 종수한테 절을 또 받습니다. 또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는 격려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인물 가계도를 봤을 때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있죠. 자,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아, 뭐 털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윤직원 영감이 자기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아들이 자신의 집에 잘 출입하지 않았던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돈 달러 오지? 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 적대감, 약간의 거부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탐탁치 않아 했던 그 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전보 때문에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는 서술자의 평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야? 윤주사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요. 윤직원 영감의 행동을 보고 또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를 격하시키고 낮춰 잡고 있어요? 윤직원 영감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작품 중간중간에 서술자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사건도 평가하고 인물의 됨됨이도 평가하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할 거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겁니다. 자, 서술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물과 사건을 평하는 거,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윤직원의 행동과 태도를 비꼬면서 낮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윤직원을 서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독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풍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경서 전보? 종아기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전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요 대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붙잡혔다는 거야?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거야. 경시청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거든요. 왜 붙잡혔을까요?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엉덩이를 꿍 찧었죠? 자, 여기서 전보의 내용과 기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종아기가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고요. 기능이 중요해요. 첫 번째, 종아기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리는 거야. 피검되었다. 검거되었다 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건 전개의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종학이죠. 자, 그런데 경시청에 붙잡혔다고 함으로써 내용이 확 뒤바뀌어집니다. 세 번째, 윤직원 일가의 몰락을 암시한다. 자,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은 지금 종학이 혼자뿐이었잖아요. 근데 종학이가 지금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건 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망한 거야? 윤직원 일가가 더 이상 그 재산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뒷세대가 없다는 얘기지. 몰락을 암시하고요. 네 번째, 종학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경시청에 붙잡혔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요. 종학이는 그게 드러나진 않아요. 일본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전보의 내용과 기능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대요? 엉덩이를 꿍 찧었대요. 그래서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대요. 장난 아니죠. 그 큰 거구의 몸이 이렇게 쿵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왠지 모르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엉덩이를 찢는다고 해서 뭐 바닥이 내려앉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약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부풀렸을까? 뭐를 주려고? 웃음을 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윤직원의 행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물 우습게 표현했으니까 희화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희화화를 통해서 비판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풍자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지금 놀래가지고 얼어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자, 지금 자기 방어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인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움츠러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거 웬 소리냐? 응? 거 웬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이 전부를 받아서 쓱 들여다보다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일본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일본어는 몰라보고 있는 윤직원 영감 대신에 지금 민서방 아랫사람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읽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배움이 없는 거야.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윤직원, 하찮은 윤직원을 조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세요. 종악,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응? 라고 이야기하죠. 자, 경시청에 피검된 더욱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사상관계, 즉 어디에 참여했다는 거야?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그 큰 거구의 체구가 나동그라질 뻔했대요. 이것도 우스꽝스럽죠? 자, 그래서 윤직원의 행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또 인물을 희화화했다는 그 풍자수법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얼었었지.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지금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이제까지 신뢰하던 종아기의 그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때문에 지금 화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내 재산이 중요한데 종아기가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들이 하는 사회주의에 들어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걱정되는 그런 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고 돈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같이 보세요. 옛날 불황당패에 의해서 지금 재산을 빼앗겼어요. 재산도 빼앗기면서 동시에 지금 아버지도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끔 목격했죠. 따라서 불황당패는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주의는 이 불황당패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없애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사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윤직원 같은 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웠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죠. 왜?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거는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는 거니까. 나의 재산이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만 내 재산, 나의 가문, 나의 안위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쌌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서술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소제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호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지금 진시황은 이 오랑캐 호자를 딱 봤을 때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야. 알겠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제국이 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호해라는 자식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소제목의 의미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자, 자손에 의해서 집안이 몰락한다는 걸 암시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전개의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요, 요렇게 진시황이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서술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진시황이 윤직원에 대응이 된다면 이 진나라를 망하게 했던 호해는 누구와 대응이 된다는 거야? 종학과 대응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진시황은 호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 못 보고 죽었고요. 윤직원은 지금 종학이 경시청에 피검되면서 집안을 말아먹을 거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의 팔자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서술자가 갑자기 나와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있죠. 자식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걸 보지 못한 진시황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함으로써 누구한테 혀를 차고 있는 거야? 윤직원 영감의 팔자에 혀를 차고 있는 거야. 혀를 찬다는 거 낮잡아 본다는 거지. 자, 이런 말 풍자의 효과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라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포효를 한다는 거는 되게 울부짖는다는 소린데요. 아까 전에는 되게 그 사실에 놀라가지고 방어적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분노가 충천해서 공격적으로 변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라고 하면서 얼굴에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윤직원의 모습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땀이 나오고 있다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당황했구나, 분노에 찼구나, 화가 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어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응? 오사 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희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내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자, 지금 윤직원 영감이 누구에게 화내는 거예요? 종학이한테 지금 화내고 있죠.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막 물고 빨고 했던 그 손자였는데 이제는 분노에 차서 어떤 놈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오사 육시를 헐 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저주야? 종학이에 대한 저주야. 왜 종학이를 저주하는 거야? 얘가 뭐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 얼마만큼 사회주의를 싫어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종학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뭐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출세하라고 돈도 대줘, 걱정 없이 만들어줘, 뭐 다 해줬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회주의에 물들었을까? 원통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서 윤직원 영감의 역사의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왕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자, 오죽이나 무슨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무슨 강점기라고? 일제강점기라고.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여기는 윤직원의 약간 왜곡된 역사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내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원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화적패 보세요. 또 불황당 같았던 수령들 보세요. 이 화적패와 수령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면 말세, 즉 일제강점기 이전의 조선 구한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화적패 뭐했지?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적패는요, 그 돈이 많았던 지주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왜 빼앗았냐면 화적패는 평민이라고 했잖아요. 소작농 신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지주가 수탈하고 빼앗아 갔으면,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으면 지주에게 대들었던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윤직원 입장에서는 화적패, 돈을 빼앗아 갔던 나쁜 놈들이겠고요. 수령들도 볼까요? 구한말에는 조선 후기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부터 지금 다 부정부패에 물들었었기 때문에 이 시골을 통치하던 수령들 역시 부정부패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착취하고요, 수탈하고요,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했어요. 어쨌든 탐관오리 같았던 수령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갔대요. 윤직원에게 있어서 이들은 자기 재산을 빼앗아가는 대상이죠. 파리 목숨 같던 말세라고 한다면 누구의 목숨을 일컫는 말이야? 재산이 있었던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 죽었잖아. 파리처럼. 그래서 이때 목숨이 파리 목숨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돈이 있었던 지주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구한말을 말세라고 하면서 아주 나쁜 시절이라고 생각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볼까요? 자, 부하라. 거리거리 누가 있어? 순사가 있어. 골골마다 공명은 정사를 해. 즉 순사라는 일제시대의 그 경찰들을 이야기하고요. 골골마다 마을마다 공명원 정사 즉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정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순사, 정사, 좋은 세상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이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 이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응? 제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라고 하죠. 자, 일제강점기 조선놈을 보호해준대요. 이 조선놈은 정말 일반적인 평민일까? 아니면 재산이 있었던 지주계층일까? 지주계층의 조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마운 세상이고요. 태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윤직원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 가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에 참섭을 한단 말이요. 응? 자, 여기서 외지는 일본입니다. 하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을 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무여성 각원들은 방바닥을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직원이 엄청 흥분을 해가지고 평상시와는 다른 이런 흥분된 모습,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 역사 인식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를 무슨 세상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좋은 세상이라고 했고요. 태평천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좋은 세상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한정돼서 좋은 세상이라는 거야?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한테만 좋은 세상인 거지. 왜냐하면 보호해 주니까. 자, 그리고 태평천하는요,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야? 순사가 조선인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조선인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지. 일제강점기에 빌붙어서 기생했었던 친일파들. 그리고 돈이 많았던 지주들. 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순환기였던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태평천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심지어 부정적인 인물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정말 독자들이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이 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독자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독자들은 이 말이 반대로 쓰인 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어법에 쓰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서술자가 일부러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태평천하라고 서술을 한 겁니다. 왜냐? 부정적인 인물이 한 말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다 다르게 인식을 할 거니까. 또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도 비판하고요. 부정적인 사회 현실도 비판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이어서 100년 진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진역 살리라고 할티여. 오냐 그놈을 3천석거리는 직분이어 주려고 하였더니 오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걸. 응? 죽일 놈.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태평천하에 이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아 있었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착착 깎아 죽일 놈이래요. 누가 이렇게 깎아 죽일 놈이야? 종아기가 깎아 죽일 놈인 거지.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거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난다는 건데 이런 말 표준어겠어요? 비속어겠어요? 비속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핀지한대. 또 진역을 살리라고 한대. 이렇게 진역 같은 거는요. 징역 있죠. 옥에 사는 것, 징역. 이 징역에 대한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직원 영감이 흥분을 했기 때문에 비속어도 막 나오고요. 방언도 막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윤직원의 행동과 태도가 우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아주 가볍고 경망스럽고 그리고 좀 낮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비속어와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희화화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속어와 방언은요, 조금 더 사실감 있고 현장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독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어쨌든 재미있게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계속 보이고 있어요. 윤직원의 역사인식이 어떻다는 거야? 왜곡되었다는 거, 현실인식이 이렇다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서부리여 응? 죽일 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었던 각원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주검을 만난 군졸들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암담한 여운과 장수의 주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분위기가 어때? 축 가라앉았어. 안 좋아 보이지? 왜 그럴까요? 윤직원 집안의 앞날이 몰락할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망했기 때문에? 종아기가 경시청에 피검당하면서 이 집안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장수의 주검이라고 한다면 지금 군인들이 졸개들이 장수가 죽으면 그 사기가 확 꺾이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망했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지. 따라서 이 두 가지 보라색은요, 윤직원 집안의 몰락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비유를 통해서 암시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담한 여운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처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직유법이 있구나 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태평천하를 끝낼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빈칸 채우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